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무소르스키의 보리스 고드노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리스 고드노프 하면 보통 가장 러시아적인 작곡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가장 러시아적인 작곡가. 이 추상화를 같이 자주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이 추상화를 보게 되면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굉장히 러시아적인 작곡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흐트러진 차림새나 좀 이렇게 좀 무서운 화난 듯한 저 눈동자, 그리고 특히 저 코를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기도 하는데 무소로스키는 자신의 모든 재능을 보트카와에 흘려보내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무소로스키가 가장 러시아적인 작곡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보트카나 아니면 얼핏 봤을 때 굉장히 다혈질적으로 보이는 이 사람의 성격 때문만은 아니었었고요. 무소로스키는 러시아 역사, 문화,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서유럽의 음악하고는 다른 러시아적인 새로운 음악, 혁신적인 음악을 만드는 그런 음악의 개혁자가 되고 싶어 했었던 그런 작곡가였었고 그리고 그 상당 부분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그의 목표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것들 있죠. 슬라이드에서 지금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당시에 서구식 선율이 유행하면서 러시아적인 러시아어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음악들 이런 것들이 정체되어 있었었는데 무소르스키와 함께 말이 러시아어가 우위에 있는 그런 슬라브 음악 언어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무소롭스키가 심리적인 묘사가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소롭스키가 오페라나 가곡에서 이룩한 그의 사실주의는 회화에서 꾸르베나 문학에서 졸라 아니면은 도스토옙스키처럼 심리 묘사가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오늘날. 또 드뷔시 같은 경우도 무소롭스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독보적인 작곡가이다. 이 무소롭스키가 독보적일 수 있는 것은 시들어가고 있는 공식에 지배당하지 않는 그의 꾸밈 없는 예술 덕분이다. 그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그렇게 세밀한 감정을 전달한 음악은 지금까지 없었다. 라고 드뷔시가 20세기 초에 이 무소롭스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사실 차이코스키 같은 경우는 무소롭스키를 굉장히 싫어했었다고 해요. 무소롭스키를 지옥으로 보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굉장히 혹평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런 이야기요. 그러니까 사실 차이코스키가 다른 작곡가들에게 이렇게 후한 평가를 내리는 편이 아니기는 했지만 특히 무소롭스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스토롭스키는 자기가 무식한 거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다. 하지만 무스토롭스키는 어쩌면 독보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굉장히 추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아름답지 않을 수 있지만 신선한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지막에 최코프스키가 얘기한 부분이요. 아름답지 않을 수 있지만 신선하다. 독보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 아름답지 않은 것도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작곡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소록스키의 대표작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국내에는 전람회의 그림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가곡집도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는데 무소로스키가 오페라도 여러 편을 썼습니다. 5편 정도를 썼는데 그 중에서 보리스 고두노프는 다른 작품들은 사실 미완으로 남겨지게 되고요. 보리스 고두노프는 다른 작품들하고 다르게 유일하게 무소로스키가 살아있던 동안에 완성되고 오케스트레이션도 직접 무소로스키가 하고 그리고 초연도 이루어진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보리스 고두노프는 오늘날 그 러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주요 극장에서 최이콥스키하고 같이 러시아의 대표적인 레파토리로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보리스 고두노프는 그 알렉산드르 푸슈킨이라는 러시아 작가의
원작이 있는 드라마가 원작으로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1825년, 31년에 조금 고쳐서 완성된 보리스 고두노프라는 드라마예요. 드라마 작품을 원작으로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 보리스 고두노프라는 작품은 그 역사극인데, 기본적으로 그 류리크 왕조의 마지막 왕자가 되게 되는 드미트리를 살해하고 짜르 자리에 오른 보리스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그린 그런 보리스의 이야기를 그린 그런 작품입니다. 보리스가 짜르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살해당한 드미트리가 사실은 살해당하지 않고 피해서 살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내가 그 드미트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칭자 드미트리가 나타나게 되죠. 그런 참칭자 드미트리가 폴란드를 등에 업고 러시아를 공격하면서 생긴 그 혼란스러운 시기를 동란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동란기를 겪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노프 왕조가 새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류리크 왕조가 끝나고 로마노프 왕조가 시작되는 그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오페라 드라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푸시킨 원작을 토대로 해서 무소르스키가 자기가 직접 리브레토를 대본을 쓰게 되고 작곡도 하게 되고, 무소르스키는 극작가적인 재능도 굉장히 뛰어났었던 그런 음악가로 이야기를 합니다. 독서광이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책도 굉장히 많이 읽었었고, 원작이 워낙 좋기도 하지만 그 중간중간 아주 중요한 특징적인 그런 무대 지시들, 그런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조금 더 심리적으로 보완을 하고 더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만든 작품이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가 되게 됩니다. 초연은 74년 마린스키 극장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보리스 고두노프는 판본 문제도, 무소록스키가 그 판본 문제가, 모든 작품마다 판본 문제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69년에 처음 작품을 완성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때 완성된 작품이 당시 황실극장 감독청에서 이 공연하기에 곤란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상연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거죠. 이후로는 그 오페라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이를테면 필수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만한 여주인공과의 사랑 이야기라든지 여주인공 자체가 없기도 했었고, 이중창, 사중창 이런 기본적인 전형적인 오페라 형식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74년에 결국 작품을 새로 완성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친 두 번째 판본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여주인공도 들어가게 되고, 여주인공과 그 가짜 드미트리 사이에, 참칭자 드미트리 사이에 사랑 노래들 같은 것들도, 이중창, 사중창 이런 것들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그 사막에서 군중시인을 그 푸시킨의 원작에 없었던 그런 그 장면을 더 집어넣어서 완성을 하기도 했었고요. 여러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당시에 있기는 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고하는 음악인이 드디어 나타났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무소로스키가 굉장히 흡족해 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품의 구성을 대략 보시면 이제 이 프롤로그가 들어가 있고 사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874년 버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날 요새 공연을 할 때 74년 판으로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아니라 69년 판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해서 69년 판으로도 공연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장면들이 대표적인 장면인데요. 대관식, 보리스가 짜르 자리에 오르게 되는 대관식 장면, 그리고 나는 최고의 권력을 얻었다라는 이 구절로 시작하는 보리스의 아리아가 들어가 있는 게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로 들어가고, 그리고 보리스의 작별 인사, 페어웰 장면으로 해서 이 보리스의 죽음 장면도 유명하고, 뒤에 크로미 장면도 유명하긴 한데, 유튜브나 여러분들 공연에 대해서 보면 그 대관식 장면을 제일 많이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적인 장면, 러시아적인 오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대표적인 장면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러시아 종교 음악, 종소리, 아니면은 러시아 당시 짜르나 그 대주교, 그리고
구귀족들의 모습, 복장, 의상, 배경, 크레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크레물 붉은 광장 그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것들을 이제 무대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러시아적인 장면으로 잘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군중 장면도 보리스 가드노프 오페라를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하는 테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리스 가드노프라는 작품이 무소록스키 오페라의 특징과 관련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그 그러니까 군중들을 단순한 배경이나 코러스가 아니라 하나의 그 어떤 개성적인 캐릭터로서 모순 그 안에 여러 가지 결함을 품고 있기도 하고 각기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집단 캐릭터로서 굉장히 잘 형상화를 해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현대적인 그런 공연들에서도 이 군중씬에 집중을 해서 신경을 써서 흥미롭게 연출하는 그런 공연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군중들의 모습도 굉장히 흥미롭고 러시아 역사 자체도 흥미롭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특히 두 번째 판본 같은 경우에 군중들한테 엔딩 장면을 내어주기는 했지만 그 타이틀롤로서 보리스가 중심적인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보리스 같은 경우는 흔치 않은 그 베이스가 주인공인 그런 배역이기도 해서 슬라브 계열의 특히 그 베이스 가수들은 보리스 고도노프를 꼭 한번 맡아보고 싶어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무소로스키는 군중들 묘사에서도 그랬지만 그 극작가로서 정말 남다른 재능을 보이면서 보리스 형상을 푸시킨보다도 더 강렬하고 비극적인 형상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특히 무소로스키가 죄책감의 문제를 원작에서보다 더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무소로스키가 써놓은 대본을 보게 되면 여러 그 보리스의 대사 사이사이에 생기 있게 침착하게 속삭이듯 작은 소리로 이런 무대의 지시들을 집어 넣으면서 보리스의 심리를 더 극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지금 붉은색으로 들어가 있는 무대 지시도 그 한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보리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한 보리스 앞에 죽은 아이의 환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장면인데요. 그때 환영이 나오기 직전에 시계가 8시를 가리키며 울린다. 시계 그 위로 움직이는 인형들의 흐릿한 달빛이 떨어진다 라는 무대 지시를 넣게 돼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이의 환영이 무대 위에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연출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극작가적 연출적인 그 무소롭스키의 재능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자기가 죽인 아이의 환영을 볼 정도로 보리스가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그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그 가책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그 작품을 보다 보면 참칭자 가짜 드미트리가 나타나서 지상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자신이 보리스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페라에서 실제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결국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참칭자가 이끄는 지상의 심판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의 심판에 따라서 보리스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캐릭터 그 형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스의 작별 인사가 이렇게 나올 때 보리스가 이제 마지막 씬이죠. 마지막 씬에서 그 자기 아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랐는지 묻지 마라. 너는 알 필요가 없고 너는 정당하게 사르가 될 것이다. 사실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말이죠. 나의 후계자, 나의 장남이니까 너는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 시기에 너에게 왕관을 물려주게 되다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여러 이야기들을 해주고 그 끝에 보리스가 아리아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신에게 간원을 해요. 죄 많은 아비의 눈물을 보아달라고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죄 없고 온순하고 순결한 내 아이들에게 은혜의 빛을 제발 비춰달라고 천상의 힘으로 왕자를 지켜달라고
용서를,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부분이요. 용서를 구할 수도 없습니까? 용서하소서 계속 하는데, 이때에 옆에서 이 보리스가 이 노래를 하는 중에 뒤에서 코러스가 나와요. 성가대가. 죽어가는 아이를 보며 통곡의 눈물을 흘린다. 이 성가대의 코러스는 보리스가 아이를 살해한 장면을 환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보리스가 가책을 심하게 느끼고 용서해 달라고 해도 용서할 수 없는 죄라는 거를 코러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굉장히 냉정한 그런 그 무소록스의 역사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보리스 가두노프라는 이 오페라가 가지고 있는 현대성, 보편성은 과거 속에 있는 현재 속에 있는 과거, 그것이 바로 나의 과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는 숙고하는 그 무소록스키의 역사관, 이게 바로 그 보리스 가두노프가 가지고 있는 현대성, 보편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무소록스키는 현재가 과거보다 낫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여전히 사람들은 신음을 하고 있고, 여전히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신음하고, 그리고 방황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극이 끝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라고 무소록스키는 그렇게 노래를 하고요. 마지막 바보 성자, 그러니까 전체 오페라에서 마지막 노래가 되는데요. 바보 성자의 노래에서 곧 적이 오고 어둠이 닥칠 것이다. 앞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또 닥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무소록스키가 쉽게 낙관주의, 이상주의에 빠져들지 않는 모습, 그런 그의 역사관이 지금까지도 오늘날에도 이 작품의 무소록스키 오페라에 귀 기울이게 하는 그런 어떤 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